어제 여론조사 꽃에서 발표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 보여드렸죠. 그런데 이거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영상 말미에 드렸습니다. 오마이와 STI 같은 곳에서 김민석 의원이 2배 이상 앞선다는 발표를 줄줄이 내보내는 것에 반해 정청래 대표가 앞서고 있다는 지표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아직 정청래 의원은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았고 전당대회까지는 한 달 넘게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리는 결국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되면 말 그대로 전쟁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힘 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민석 의원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박선원 의원의 뉴스공장 출연 영상이 덜미를 잡는 양상이고, 이에 따라 김민석 의원은 섬뜩한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계엄의 밤 감기약을 먹고 잠든 게 사실이냐는 이성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 장면 짧게 보고 시작할까요? 일단 이성윤 의원은 허위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가요? 좀 곤란해지시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곤란해지실까요? 지금 저도 얼핏 좀 전에 봤는데 계엄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내용을 마치 직전에 전화 통화를 해서 들었는데 안 간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셔서 명백한 허위 사실인데 어떻게 법을 하고 검찰 출신인 분이 저렇게 하나. 저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일 때,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럼 대응하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민단체 같은 데서 요새는 저런 걸 다 문제를 삼아서 제가 굳이 직접 대응은 아니고 명백하게 팩트가 틀린 부분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는 점. 근데 이제 후보님께서 아마 저한테 사과해야 될 겁니다. 본인이 직접 대응하는 것보다 시민단체 같은 데서 문제를 삼는다는 발언, 이게 사실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현주는 황희도 노무현재단 이사에 대한 대응까지 시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던데, 왜 김민석 의원과 이현주는 이런 방향을 택한 건지, 이 방향이 최선인지 솔직히 제 상식선에선 납득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누가 됐든 반박이 들어오면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의원의 대답도 그 내용이 어떻든 일단 반응은 했고 반박도 했고, 이 자체로는 정치인으로 좋은 자세라고 봅니다. 다만 김민석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네거티브 경쟁을 본격화한 듯한 모양새, 그리고 이 발언들이 불러올 파장들이 그리 작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건 김민석 의원의 출마 선언 내용을 몇 가지 알고 가야 해서요. 현장 영상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집권당인 민주당의 혁신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습니다. 이대로는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당의 단합도 어렵습니다. 합당 추진, 검찰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 전략 등에서 나타난 수기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은 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 가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은 갈라치기와 멸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민주당과 민주진영의 절대 자산이고 공통 역사입니다. 저는 민주대연합론자이며 당원주권론자이며 검찰개혁론자이며 수기민주주의론자입니다. 지난 지도부의 노력을 동지적 관점에서 치하합니다. 그러나 결과 책임은 정치와 정당의 기본 윤리입니다. 이재명 대표 시절의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복원해야 합니다. 당의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올바른 노선하에 당과 당원과 지지층을 통합하고 총선 승리로 달려가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진실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전에 저는 귀에 들어온 단어 중 하나가 치하한다 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 멘트에서 많이 놀랐는데, 보통 치하한다는 말은 윗사람이 성과를 낸 아랫사람의 공로를 인정하고 격려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정부와 국회는 수직관계가 아니고 정부가 국회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삼권 분립에 따라 서로 견제하는 역할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치하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거티브 싫어합니다. 대신 검증은 항상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청래 의원은 김민석 의원이 던진 질문들이 전당대회 기간 내내 이어질 거라는 걸 미리 인지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김민석 의원에게 쏟아질 예상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게 김민석 의원 입장에서도 전당대회 기간 동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 불거진 논란들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 판단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3가지만 질문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계엄의 밤 행적입니다. 이게 최근에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마치 한두군이 제기한 문제에 이성윤 의원이 숟가락을 얹는 모양새
연장생인 것처럼 재래식 언론들은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원래 그 전부터 있던 문제 제기에 한동훈이 숟가락을 얹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계엄의 밤 당시 이때는 솔직히 김민석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재명 당시 대표가 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 기자회견을 할 때 김민석 수석 최고가 뒤에 있었거든요. 그럼 이게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건 언제냐?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을 때부터입니다. 이 당시 계엄까지 예언했던 쪽집게가 왜 계엄 해제에는 불참했는지 논란이라는 식으로 기사도 나왔었고요. 이 과정에서 김민석 수석 최고가 계엄의 밤에 쓴 SNS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거죠. 이 당시 김민석 최고가 쓴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괄호로 감기가 와 평소보다 일찍 10시쯤 약을 먹고 잠들었다가 계엄 소식에 국회로 뛰어왔다. 겨우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도착하자 막 계엄 해제 의결이 종료된 후였다. 사실 이게 총리 후보자일 때까지만 해도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오히려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쪽을 우리가 반박해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겹치기 시작하고 박선원 의원의 2년 전 뉴스공장 영상이 재조명되면서 설마 거짓말을 한 건가?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이 당시 박선원 의원의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또 9시 한 40분쯤 돼가지고 의원님 특임대 휴대폰 회수해 갔습니다. 오, 네? 그 계엄 직전 상황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서 저한테 계엄할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또 한 15분 지났으니까 보좌관이 의원님 지금 윤석열이 긴급 담화를 발표한답니다. 무슨 내용이야? 그랬더니 국회가 예산을 통과 안 해준 것에 대한 강력한 비난 성명을 곧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용 일부는 맞네. 네, 그래서 제가 김민석 수석한테 지금 이 야밤에 이런 짓을 잠깐만, 한다는데 15만 넘었어요. 네. 이 15만으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 네. 계속 구독해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 야밤에 아니 국회를 비난하는 성명 이 야밤에 한다고 합니다. 말이 그러니까 안 되지.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합시다. 우리가 먼저 대통령이 이런 담화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얼토당치지도 않다고 선공을 해야 됩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 보좌관이 또 비상계엄이랍니다. 의원님 피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아직 비상계엄 선포되기 이제 이거는 직전입니다. 직전. 방금 보신 게 2024년 12월 12일 방송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감기약 먹고 잤다는 거 진짜인가? 가족들하고 보좌진들은 깨우질 않았나? 이런 의심으로 이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성윤 의원도 이번에 이 내용을 꺼내 든 겁니다. 사실 이 순서는 당연합니다. 김민석 의원이 먼저 네거티브를 던졌으니 그에 대한 반박의 일환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성윤 의원이 문제 제기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 후보님이 윤석열 계엄해제 국회 표결에는 불참했는데 왜 국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나요? 감기약을 드시고 주무셨다고 하는데 그 감기약 성분이 무엇인가요? 어느 글에 잠을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민주당 의원과 계엄 선포 직전에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즉시 국회로 달려와야 하지 않았나요? 이 내용인데 여기까지만 보면 크게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의원은 나에게 사과해야 할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상황이 반전된 거냐? 찾아보니까 박선원 의원이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게 살짝 긴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먼저 듣고 와서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잘못됐는데요. 네. 제가 첩보를 어떻게 들었냐면 10시 조금 지나서 예. 2024년 12월 3일 10시 조금 지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네. 민주당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다.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 민주당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첩보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꽤 많은 언론 종사하고 언론계를 잘하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문자로 김민석 당시 수석 최고위원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어떤 위치냐면은 상황실장이었고 그래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에게 문자로 보고를 했었고요. 그 보고를 하고 나서 지금 보니까 뭐 이상하다 뭐 해가지고 또 한 3, 4분 후에 제 보좌관이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예. 그때는 계엄입니다. 피신하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국회로 달려갔었죠. 그러니까 경제 예산 문제로 우리 민주당을 비난할 거라고 하는 일종의 기자회견 예정 문자를 제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에게 보낸 거죠. 그러면 그리고 계엄은
제가 계엄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옷을 주워 입고 제 차를 몰고 국회로 바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회에 오는 도중부터 우리 국회의원들 단톡방 있지 않습니까? 예. 단톡방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국회로 모이십시오 이런 게 떴고 저는 이 국회 거의 다 왔을 때 최민희 의원이 군에서 누가 오나요 했을 때 제가 707 특임대라고 쓴 게 있어요. 그 증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관련 정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전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때 그 네. 순간까지도 저는 이게 계엄일까 하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조각조각 첩보가 계속 들어온 상태에서 아 이게 제일 중요하겠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그것도 예산 문제를 놓고. 예.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해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후 사정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한번 더- 그러니까 김민석 수석 최고가 계엄을 알고 계속 누워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무슨 절대 말씀인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이것도 진실 공방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박선원 의원이 뉴스공장에서 발언할 때 통화했다는 말은 안 하긴 했거든요. 문자라고 하면 문자를 내가 보냈어도 상대방은 이미 잠들었다면 내가 보낸 문자를 못 보고 잠들었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이제 의심의 영역이 아니라 진실 공방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 김민석 후보자는 당내 의원이 곤란해질 거라는 식의 발언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을 당원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태도가 먼저 나오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고요.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판단은 보시는 분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조국혁신당 미락 타격 문자 이거 진짜 김민석 후보자 본인이 보낸 게 아닌 건지 명확하게 해명이 필요합니다. 이현주는 손톱 사진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어느 정도 특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이 당시 미락 타격 문자를 보낸 익명의 국무위원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김민석 당시 총리는 본인이 아니라고 해명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 사진을 찍은 언론사는 이 문자를 보낸 국무위원이 누군지 압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안 밝히고 있죠. 그리고 그 뒤로 누박 세력들이 노골적으로 김민석 총리를 밀어줬고 이 문자 이후 실제로 합당 대비 문건 기사가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정작 정청래 당시 대표는 이 문건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왜 명확하게 해명이 필요하냐면요. 이때부터 김민석 총리가 누박 세력들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 당시 민주당 지지층은 합당 찬성 여론이 70%에 달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현주가 당시 합당에 반대하면서 인용한 여론조사도 민주당 지지층은 합당 찬성 여론이 더 높았다는 것도 얼마 전에 다뤄드렸잖아요. 그 뒤로 김용민 목사가 정청래 김어준을 까고 김용남을 옹호하는 게시글을 올렸더니 여기에 좋아요도 누르고 물론 본인이 누른 게 아니라고 해명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좋아요가 취소됐다는 보도까지 나왔고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의심이 된 거지 무조건 김민석 의원을 악마하기 위해 특정 세력이 어떤 사안을 조작하고 음모론을 꾸미고 이런 식으로 의심이 확산된 게 아니라는 걸 인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명확한 해명의 필요성을 스스로도 알 수 있고 이 해명이 깔끔하게 돼야 전당대회에서 유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검찰개혁인데요. 이거 솔직히 최근에 하신 말씀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순서를 계속 비틀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좋은 토론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검찰개혁의 주도권은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분명 정청래 대표는 9월까지 검찰개혁을 끝내고 추석 기성길 라디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습니다라는 멘트를 들으실 수 있게 하겠다는 말을 수차례 했었습니다. 이 당시 정청래 대표의 발언도 짧게 듣고 올까요? 말씀하신 수사권, 기소권 분리 추석 전까지 가능합니까? 당대표가 되신다면? 네,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혼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고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검사와 경찰은 기소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이거는 수십 년 동안의 우리 검찰개혁 과제이고요. 네. 그래서 검사들은 수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만 하고 공소 제기만 해라. 네. 그래서 공소청 검사로서 역할을 해라. 수사는 경찰이 하겠다. 그래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을 만들고 또 공수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여러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통합 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수사위원회를 만들자. 이것이 검찰개혁안의 핵심 골자고요. 추석 전 고향 가는 길 교통체증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답답할 때 네. 라디오 뉴스에서 네. 검찰청이 폐지되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검찰청이 사라졌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다. 네.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고 김민석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신중론을 주문하신 와중에 당정청 협의 끝에 3단계 검찰개혁 타임라인이 정해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검찰개혁 TF도 만들어지고 주도권을 정부가 가져가게 된 거죠. 김민석 후보께서 출마 선언 중에 나는 수기론자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치곤 정부안 논란 국면마다 수기하는 모습이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가져가고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솔직히 뭘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끌었던 주체가 정부인 건 맞습니다. 형소법 개정 정부안을 5월에 낸다고 했다가 6월에 낸다고 했다가 7월 원구성 이후에 낸다고 했다가 8월 전당대회 이후에 낸다는 말까지 나왔었잖아요. 김민석 후보자는 당에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던데 이건 사실이어도 문제고 사실이 아니어도 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정청래 당대표와 한명도 원내대표는 그런 요청을 들은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김민석 후보자는 이 당시 언제 누구한테 요청했는지 말씀하시면 끝날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 5월에 이걸 요청한 게 사실이라면 이 자체로도 문제입니다. 애초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기 아니었나요? 5월이면 6월 3일 지방선거 국면이었습니다. 지도부는 후보자들 선거운동을 함께하느라 바빴습니다. 지방선거 결과를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하시는 분이 5월에 이걸 요청하셨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정부안을 왜 안 내게 됐는지로 연결되는 겁니다. 수사권을 검사들에게 주는 방향으로 정부안이 만들어졌나요? 낼 수 있는 정부안이 없었나요? 둘 다 아니라면 왜 갑자기 정부안을 안 내겠다고 기습 발표했는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부안을 냈다면 추진단 예산은 문제가 안 됩니다. 추진단의 업무가 정부안을 만드는 거고 정부안을 냈다면 자신들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썼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정부안은 안 나왔습니다. 17억 넘는 예산에 대해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인 1표제를 비롯한 공통 질문을 제외하고 김민석 후보자에겐 이 세 가지 질문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보고요. 추가로 반박 하나만 하자면 김민석 후보가 계속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말을 하면서 지방선거를 패배로 규정하고 이걸 지도부의 무능으로 연결짓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언제 졌나요? 냉정하게 따져보자 이겁니다. 24년 총선도 이겼고요. 대선도 이겨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셨고요. 이번 지방선거도 이겼습니다. 대구 경북은 원래 어려운 지역인데 굉장히 크게 선방했고 강원도는 진짜 역사에 남을 만한 기록을 했잖아요. 서울시장, 부산 북갑, 평택을 이 지역에서 졌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규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그 책임을 전부 당 지도부에게 떠넘길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쉽다고는 할 수 있어도 패배로 규정할 정도는 전혀 아니라고 지방선거 직후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반성해야 할 건 청와대와 유박 세력들 아닌가요? 이제는 솔직하게 말하자 이겁니다. 명픽 싹 다 줬습니다. 이 명픽들은 특히나 유박 세력들이 해당 행위까지 해가면서 밀어줬습니다. 그런데 졌잖아요. 오히려 울산시장처럼 통합을 하고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열심히 가서 선거 지원을 한 곳들은 승리했습니다. 전북지사가 대표적이지 않나요? 무소속 김관영을 그렇게 밀어주더니 결국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를 하더라도 본인한테 불리하게 돌아올 만한 네거티브는 개인적으로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의 한마디는 김민석 후보자께서 존경하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을 빌리겠습니다. 국민은 언제나 옳다. 설령 국민이 틀릴 때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